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족에서의 사교육 지출비는 월 평균 44만 원 정도인 것에 반해서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족의 사교육 지출비는 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그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는 제발 탁상공론 수준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의 평가를 강화한다는 식의 접근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이 이 비교과 영역에서 점수를 딴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때로 나오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것이 기적으로 치부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소환 통보를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말이 될지 소환 날짜는 다음 주 초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다음 주 초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이 있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그 관심 사항입니다. 박 전 대통령 일단 그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는데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들 그 탄핵 심판 때 그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뭐 손범규, 황성욱, 최명성, 정장현, 유재민, 서성건 변호사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됐고요. 물론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오늘 변호인단, 예. 변호인계를 이제 내는 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서석구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 활약이 아주 두드러졌지 않습니까? 네, 활약이 좀 너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막말로 좀 활약이 좀 두드러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탄핵 심판 때. 이제 이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소환 일정에도 적극 말하자면 응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말하자면 확인하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대선일 확정은 빠졌어요. 사실 그 어제 했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무회의가 그 화요일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20일까지 대선일을 이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에서 그 처리를 한다면 사실은 어제 이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대선일 좀 빨리 좀 공고를 해달라,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이 투표소 시설 같은 경우 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다급한 실정이라고 하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은 대선에 그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직 그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그 구여권 즉 그 자유한국당과 기독교교회 쪽에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출마를 좀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본인으로서는 이 검증 문제, 특히 이제 병역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성 단마진으로 이제 그 병역을 면제받은 게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설령 이제 그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그 판세 문제 등으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어제 TV 토론 했죠. 네. 그렇죠? 예, 처음 TV 토론이죠. 인터넷과 라디오 토론은 했지만. 맞습니다. 네, TV 토론은 처음이죠. KBS 등 그 공중파 3사 그리고 YTN, OBS 주관으로 이제 TV 토론을 가졌는데 90분 동안 진행이 됐죠. 그러나 이제 이 이른바 그 TV 토론의 그 백미로 불리는 이 주도권 토론 이게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이 쟁점에 대한 제한 없이 이제 그 토론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각 후보마다 그 9분 정도에 불과해서 좀 맞으면 아주 그 허심탄회한 토론은 못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TV 토론에서는 그 대연정 문제 그리고 그 정치적인 리더십 또 그 법인세와 기본소득 공약 등 이 대선 공약을 두고 그 상당히 좀 날카로운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 끝났기 때문에 부담 없는 이런 그 공방들이 오가지 않았느냐 이런 그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죠. 이 대연정 문제에서는 그 안희정 대 나머지 후보의 그 3대1 구도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이 정치적인 그 리더십 문제에서는 그 문재인 대 나머지 세 후보의 구도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등은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대연정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한 대상인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포함해서 그 대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공세를 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김정인 전 비대위 그 대표를 영입한 것 등을 두고 그랬던 분이 대연정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역공을 취하면서 이 김정인 전 대표 등이 그 결국 떠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정치적인 리더십이 좀 취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재인 전 대표 측의 그 대규모 외곽 자문 지지그룹 그 참여 인사들의 그 정체성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따지기도 했고요. 이 최성 고양시장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를 이제 그 정면으로 거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시청률 한번 보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청률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0점 몇 대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계적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마도 보통 일반적으로 합의한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거를 옛날에 이거 전문이다시피 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TV 토론 사회를. 그래서 재미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TV 토론 보고서 예를 들면 A라는 후보로 지지했던 사람이 야 이걸 보니까 B라는 후보가 훌륭하네 그러고 자기 이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TV 토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제대로 하기가 않고 이게 사실 그렇게 그 판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지난해 그 미국 대선 이제
예, 맞습니다. 네. 힐러리가 65%를 그렇죠. 했지만 네, 떨어졌죠. 클린턴 후보하고 이제 트럼프 후보와의 그 양자 이제 TV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TV 토론이 유권자 선택에 별로 도움이 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선택이 아니고요. 자기 확신에 강화는 됩니다. 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 토론 보니까 그리고 뭐 상대가 공격하면 상대를 더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 자기 후보,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닉슨 케네디 TV 토론이 세계 최초의 TV 토론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주 좀 치열했었죠. 그때는 케네디가 워낙 말을 잘해서 한 번 바뀌어도 그 이후로는 네. 거의 영향을 못 준다는 게 미국에서도 분석인데, 그 김종인 전 대표요. 탈당하셨죠. 그 제3지대 대권 대선 주자들에게 동시 회동을 제안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의 그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국민주권 개개의 의장,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운천 전 국무총리에게 다들 같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와 그 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일단 불참무사를 통보를 했다고 그러죠. 그 나머지 인사들은 그 내일 이제 회동할 것을 알렸는데 손학규 전 의장과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어제 또 조찬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싶긴 한데 김종인 전 대표의 고상대로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좀 아는 이런 양상들이죠.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이합집산이라고 하나요? 네. 예. 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아주 앞장섰던 분인데 이분도 출마 선언을 했죠. 대선 출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고 분열된 애국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그 박판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 김관영 경북도지사까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대선 출마 선언자 무려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한 6명이죠. 네. 예. 그리고 바른정당도 제 기억으로는 4분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불출마 선언한 게 오히려 어제 더 이제 그 참신한 뉴스 이렇게 좀 다가올 정도였는데요. 네, 다들 각 정당들 사실은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죠. 우리 백병규 평론가님도 한번 출마. 저는 일단 그 정당에 소속돼 있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소속도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요. 예, 오늘 말씀 저보다는 뭐 신율 앵커께서 그런 것도 거절하는 게 더 멋있잖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날짜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 4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몸을 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대선 전에 아마 수사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검찰은.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친박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늦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친박계들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예. 뭐 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검찰이 오늘 아마 그 소환 조사에 대한 날짜라든지 장소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미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가 결정된 만큼 저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일각에서는 청와대 문건 말입니다. 그죠? 네.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이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도 열람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자료가 임의 폐기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게 폐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일이죠. 이거죠.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게 이 안보라든지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류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더라도 검찰에서 필요한 자료는 법적 검토에 따라서 검찰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기록물 지정으로 수사에 차질을 발생한다는 것은 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네. 예를 들면 2008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기록물 4번을 그 봉화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검찰은 그 당시 그 고등법원장의 영장에 따라서 전산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여야의 구분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5당 체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자유한국당은 제외한 다른 당들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에 불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이유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같은 한국말인데도 불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감이 있는 건데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 헌재 인용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고 전 대통령에서 물러났고 또 자신이 돌아가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불복이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박 전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본인의 무죄를 스스로 주장해 오고 그 입장을 견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다. 나는 아직도 좀 결백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애둘러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불복이라는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 네. 승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달리한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불복이냐 아니냐는 게 제가 이것을 아니요. 그러니까 승복을 했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불복이란 단어 안 쓰겠습니다. 승복이라는 것은 승복을 했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서 물러났다고 봅니다. 수용과 승복은 또 같은 사저로 단어인가요? 돌아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재판을 받아봐도 재판의 결정이 자기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너는 그것을 승복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앞으로 받을 예정이 또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또 재판을 받아도 얼마든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본인은 그 헌재 결정과 생각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다는 이렇게 봅니다. 생각은 다를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 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일부 친박 의원들이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대외 담당 참고 역할 하시는 분도 있고 법률 담당 총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보도 자체를 그렇게 믿음성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조직적으로 뭐를 담당해서 소위 8명이 그 일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어떤 조직적 결사체가 이렇게 구성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소중한 인연이라든지 그동안에 또 인간적 관계에서 청와대에서 사저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서 인사드린 차원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좀 오버된 거다 그거. 조직적으로 우리가 뭐를 맡아서 보좌를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일 있잖아요. 그런 언론 보도가 오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가정한다면, 그게 대선에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외에 한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징계는 그럼 지금 이제 내리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자신 탈당을 결심하지 않는 한 예. 우리 당에서 인위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그런 원칙을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는 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제 아마 당 윤리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저희 그 당원 단계에 따르면 형사소추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되게 돼 있거든요. 예. 자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형사소추를 받으시고 또 기소가 된다면 당원 단계에 따라서 당연히 당원권이 정지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원권 정지 이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원권 정지 이후에는 이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판결에 따라서 재판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당내에서는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 나가라 이런 목소리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웃음으로 제가 대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얘기는 요번에 경선 룰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선언하신 어떤 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것을 결정한 임명진 위원장 나가라고 하는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웃음으로 다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구야권이죠. 지금은 여야가 없으니까요. 네. 구야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 친박 의원들이겠죠, 아마. 패족이니 이런 단어를 썼던 모양이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흠 의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죽든지 패족이 됐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다. 물론 양쪽에서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글쎄요, 이 패족이라는 표현이 참 우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족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실제로 친노계에서 나왔던 단어. 네, 우리는 패족이다 이랬었죠. 예. 스스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친노 세력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스스로 패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었는데 말 자체가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요새 오히려 이런 분들이 득세를 했다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공격을 또 좀 친박들한테 하니까 아마 친박에 계신 몇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을 하면서 당신네들 예전에 패족 얘기했던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또 여를 하다가 야도 하고 야를 하다 여도 하는 것이 또 정치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잃으면 당신네들은 패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원래 어제 대선 일자 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안 한 것을 두고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 대통령 선거 날짜를 공고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황교안 대행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출마 여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좋고요. 또 본인도 스스로 이것을 결정해 줌으로써 정치권이 혼란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결정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접촉 좀 하고 계세요?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하시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 이틀 전에도 전화 통화는 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의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얘기하실 수 있었죠, 그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15% 내외를 오르내리는 분 아닙니까? 예. 우리 당원도 아닌데 15% 정도의 지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장 매력적인 우리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예. 황 대행께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지금 많은 의원들이 기대하고 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금 지지율이 왜 안 오른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글쎄 왜 하는보다는 아직 지금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뭐랄까 오르지 않는 하나의 장애 요인이라 보고요. 이제 선언을 하고 또 본인이 본격적으로 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오르면 저는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세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단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송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한 주간의 딱 중간입니다. 수요일 아침인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42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인로 수도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로 지하차도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가는 길, 영등포역을 못 간 지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은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다만 경인로 자체의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구로 지하차도에서 거리공원 입구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다시 서울교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국회대로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월나들목 부근부터 밀기 시작해서 영등포 구청까지 여의도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서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각각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1km 구간 주춤하고요. 이후로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쭉 정체가 되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 가는 길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셨죠. 이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앙선관위입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의원입니다. 예. 선거인단이 많아요, 진짜. 그거는 엄청 많죠. 지금 200만 넘었죠? 지금 200만은 안 됐고요. 안 됐어요? 어제 오후 9시를 기준해서 한 175만 3천 명 정도가 선거인단을 모집했죠. 몇 명이요? 172만이요? 175만 명이요. 175만 명? 네. 근데 왜 늘어가는 속도 있잖아요. 네네. 늘어가는 속도 보시면은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막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약간은 주춤한 상태인데요. 예. 아마 그 마지막 단계 가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언제죠? 네, 21일 날 오후 6시에 마감을 하는데요. 3월 22일 오후 6시. 3월 21일 오후 6시인데요. 오늘이 며칠이죠? 네, 오늘 15일이니까. 오늘이 15일이군요. 아마 한 7일 남았는데요. 예. 아마 이 상태로 간다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는 선거인이 모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200만 명. 네. 일부는 어떤 분은 250만 명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한 200만 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사실 200만 명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정당 세상에 유례가 없었던 그 숫자이고요. 예.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최종 선거일 최종 선출일이 4월 3일입니다. 3일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날 만약에 결선 투표, 그날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요. 예. 결선 투표를 합니다. 예, 결선 투표는 언제 하죠? 결선 투표는 4월 8일 날로 해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거죠. 결선 투표를 하는군요. 네네. 아니, 결선 투표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안철수 전 대표 아니겠어요? 그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에서도 결선 투표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결선 투표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를?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하자. 그러니까 그거 받을 수도 있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이. 그죠? 그냥 헌법 개정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예. 자, 근데요. 네네. 지금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라는 거를 한 모양이죠? 네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그게 제 기억으로는 KBS 연합뉴스의 그 조사한 모양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역선택이 반영됐다. 사실상 여론 왜곡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중앙당 선거관리 그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정 캠프에서 나온 말을 제가 반박하거나 동조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75만 명이 선거에 참여했고요. 마지막 한 200만 정도 참여한다고 볼 때는 어떤 이미 우리 민주당과 후보 측의 조직 동원 영역 한참 벗어난 얘기거든요. 예. 달리 말씀드리면 역선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고요. 예. 누가 더 촛불 민심 또 정권이 더 열망을 잘 담아내는지 그런 거에서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연합뉴스와 KBS가 지난 11일과 12일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2,04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그리고 역시 RDD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근데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뭐 역선택의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특정 후보를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뭐 말씀하셔도 되죠. 예. 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다만 그게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75만 정도가 선거인단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예. 우리 당의 기본적으로 권리당원 예. 한마디로 그 매월 당비를 내는 당원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훨씬 더 벗어난 거거든요. 예. 그럼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또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사람도 일부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태이긴 하죠. 예. 자, 제가 이 하나만 한 뻔한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의 역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된다고 그러실 겁니다. 없고요. 예. 다만 우리가 아마 4번에 걸쳐서 현장 투표를 하는데요. 예.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과 강원도가 4월 3일 날 마지막으로 현장 투표를 하거든요. 아마 마지막까지 땀을 질 정도로 예. 선거 결과를 속단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야만 예.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곤란한 질문 제가 이제 안 할게요. 딴 얘기 할게요. 딴 얘기. 그 검찰 수사 말입니다. 네네. 지금 어쨌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이번 주말에 하든지 네네. 다음 주 초에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일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늦춰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그 수사를 늦춰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이제 진정성 있는 주장도 있고, 예.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몰염체한 주장일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간의 검찰 우리가 가장 개혁할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 독립이거든요. 예. 검찰의 중립성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본연의 자체로 그 일반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고역의 판단할 여지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도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이관한다는 그런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각에선 자료를 이미 폐기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 자료를 폐기했다, 은폐했다는 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천의 공멸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래서 어떤 구속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어떤 수사 기록 내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게 국민 여론이고 수사에 있어서 가장 ABC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는 기록물이 아니다 그래서 폐기했다는 건데 이런 판단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검찰 특본이라든가 특검에서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 수사를 목전에 둔 그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직전까지 청와대에 직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기록물을 처리하고 예. 어떤 보관 절차를 지정하고 그런 자체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코푼 휴지 말고는 다 정말 그대로 갖다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말이에요. 네네. 우리 저 양승조 의원께서는 사실 그 손학규 전 대표하고 좀 아주 가까우셨잖아요. 가까우시잖아요.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글쎄요. 인간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우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이른바 제3지대론에서의 나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쫙 이 사람도 만나고 뭐 유승민 의원도 만났던 모양이에요. 네. 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쫙 도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문 세력하고도 제3지대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죠? 예, 일단 뭐 특정 세력에 반대하고 그 세력이 아니다라는 그 소위 말하는 비문 세력이요. 네. 비문 세력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념과 정체성 측면에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당이 아니라도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한 뿌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최소한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함께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국민의당 지도부도 잘 알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념과 정체성에서 어떤 단일성을 동일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면서 비문연대라는 게 사실상 힘들고요. 실제로 비문연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누구를 주자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갈등 내지 분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세력을 반대하고 특정 세력이 아닌 사람이 뭉쳐가지고 그 반대한다 해서 그런 세력이 성공한 예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대선 상황에서 제가 뭐 손학규 대표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정말 그 지지 세력이 미약한 분들이 이걸 돌파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 11월 12일 양일간 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네.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32% 정도 30% 초반대의 지지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솔직히 이거 가지고 대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지지율 가지고. 예, 그 말씀도 되게 좀 민감하긴 한데요. 사실 한 25% 정도 넘는 건 4분의 1 정도잖아요. 25% 넘는 그 대선 지지도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절대적으로 보면 대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보통 한 40%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물론요 40%가 넘어야 되는데 다자구도 같은 걸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정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는 뭐 45%, 46% 정도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현재 뭐 한 6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30% 넘는 게 대세론이 아니다 이런 주장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대세론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틀림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아까 그 이념과 정체성이 그 제3지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개헌을 전제로 하면은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왜 개헌이라는 건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는 거고 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개헌을 고리로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헌의 그 내용에 가서는요. 어떤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인지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것인지 분권형이라는 지방 분권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권을 말하는 거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헌이라는 고리는 같을 수 있지만 개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다양하고 천차만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개헌 자체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절박한 요구사항이냐 그러면 강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